자, 36페이지. 문신정변 일어나고 여러 그 권력자들이 계속 교체됐죠. 네. 처음에 그 우리 저 무신정변 주도했던 인물 이의방 정중부에게 제거되고 정중부는 아들 정균이랑 이제 온갖 뭐 축제, 그러니까 재산 모으고 온갖 나쁜 짓들을 많이 하다가 경대승이라는 젊은 무사한테 제거됐죠. 자, 경대승은 이제 무신정변 이전으로 상황을 다시 되돌리려고 나름 열심히 정치를 하고 동분서주 노력했지만 4년 만에 병이 걸려서 죽어요. 경대승이 죽고 나서 저기 천민 출신의 이의민이 또 실권을 장악하죠. 이의민은 또 최충원에게 제거당하면서 최충원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는데 최충원은 우리 한국 역사에서 가장 권력이 강했던 인물이라 그랬죠? 네 명의, 두 명의 왕을 끌어내리고 네 명의 왕을 새로 세웠던 최고 권력자 최충원. 자, 그 최충원이 권력을 휘두르려고 만들었던 그 권력기구 이름이 뭐였어요? 교정도감이란 기구였죠. 이 교정도감의 책임자를 교정별감이라고 하는데 최충원이 이란 기구를 만들고 교정별감이라는 자리에 앉으면서 이후에 최충원 죽고 나서부터 여러 무신집권자들이 다 이 교정별감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자, 최충원이 죽으면서 자기 여러 아들 중에서 큰아들인 누구에게 최우에게 그 권력을 이제 넘겨주죠. 최우는 아버지 못지않게 굉장히 그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감각도 뛰어나고, 아버지가 또 궁궐에 출입하고 하다가 잘못해서 왕한테 암살당할 뻔한 적이 있었죠. 희종이란 왕한테. 자, 그래서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 경호하는 인원들을 대폭 늘리고 또 나라에서 권력자가 중요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어요? 군사권 말고. 이 사람 저기 배치하고 저 사람 저기 배치하는 권리. 인사권이 중요하죠. 그 인사권을 행사할 때 보통은 궁궐 안에 있는 그 인사권을 담당하는 이부나 병부로 가서 그거를 직접 이제 왕한테 뭔가 재가를 받아야지 이게 인사권이 행사가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궁궐에 잘못 갔다가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인사권을 행사하는 부서를 문관이든 무관이든 다 자기 집으로 옮겨요. 자, 그래서 그 관리들이 궁궐로 출근해가지고 인사 관련된 거를 왕한테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집으로 출근한다 그랬어요. 최훈의 집으로 출근해가지고 최후한테 도장을 받았다 그랬죠. 자, 그 최후가 집에서 인사 관련된 거 도장을 찍어주는 그 기구 이름이 뭐였죠? 일주일이 지났지 벌써. 뭐였어요? 정방이었죠, 정방. 자, 이거 방 많이 나오죠? 도방, 정방, 서방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이 정방은 특히 중요해요. 최후가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만든 기구예요. 원래 보통은 신하들이 궁궐로 출근해야 되는데 그만큼 이 최 씨의 권력이 컸다는 거죠. 네. 다른 신하들이 최후의 집으로 출근했을 정도로. 자, 최후가 집권하던 시절에 중국이 막 요동쳤어요. 자, 중국에서 이제 세력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동안 잘 나가던 금나라가 그쵸 이제 몰락을 해갔어요. 근데 금나라가 왜 힘이 빠지고 몰락을 해갔죠? 그치 몽골이 새로 저 초원 위에서 일어나가지고 금나라를 압박해 내려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몽골이 쳐들어오는 것 때문에 금나라가 이제 남쪽으로 쫓겨내려가고 몽골이 이제 그 북방에서 강자로 그 이제 새를 떨치고 있었는데 이때 그 몽골 군대가 뭐 고려 정부에 이거저거 요구해 오기 시작하죠. 자, 처음에는 고려가 이거 다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거절을 했더니 몽골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침략은 어떻게 했어요, 고려가? 막아냈죠. 박서라는 장군이 귀주성에서 이제 활약을 해가지고 첫 번째 침략은 막아냈는데 피해가 어땠어요?
엄청나게 컸어요. 그리고 몽골 군대가 우리 너 칭기즈칸 들어봤죠? 그 만만한 군대가 아니에요. 도저히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후 정권이 선택한 거, 수도를 옮기기로 했죠. 어디로 옮기기로 했어요?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기로 했죠. 강화도는 섬이잖아요. 몽골의 기병, 말탄 기병들이 그 섬으로 쉽게 들어올 수가 없죠. 강화도에서 육지에 있는 김포까지 짧은 곳은 1km가 안 돼요. 바닷길이지만. 자, 근데 1km가 안 되긴 하지만 1km 안 된다고 700m, 800m라고 해도 막상 그거 건너가려고 그러면 짧은 거리예요? 짧은 거리가 아니죠. 그리고 그 바다기 때문에 겨울에 얼어요, 안 얼어요? 겨울에 얼어요, 안 얼어요? 안 얼어요. 그리고 물살도 빨라요. 그래서 고려 수군들이 거길 지키고 있으면 몽골이 제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그 강화도를 쉽게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고려의 전략은 그 한반도를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왕실과 조정 그리고 최후 비롯한 그 권력자들이 강화도로 들어가는 방법을 선택을 했죠. 백성들한테는 어떤 지침을 줬어요? 집에 태웠어. 어떻게 알아겠어? 섬으로 들어가거나 산으로 들어가라고 했죠. 이거를 정말 써줬던 것 같은데 이걸 뭐라고 불렀죠? 산성. 네, 산에 있는 성으로 들어가거나 해도. 해도가 뭐예요? 해도. 바다에 있는 섬이겠죠. 입보. 산성이나 바다에 있는 섬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어가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거죠. 그냥 숨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거죠. 현실적으로 몽골 군대에게서 뭐 일일이 다 지켜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이제 권했죠. 그리고 강화도에 들어간 해가 1230 몇 년이었다고요? 1232년이었죠. 그리고서 1270년에 개경으로 비로소 돌아오는데 몇 년이에요? 38년이죠. 이 38년 동안 이 고려 조정은 강화도로 들어가서 몽골에게 항쟁을 벌인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조금 유식한 말로 대몽 항쟁이라고 부르죠. 몽골에 대항해서 싸운다. 몽골의 일관된 요구는 뭐였어요? 네 글자. 이거였죠, 이거. 혹은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출육이 뭐예요, 출육? 육지로 나오는 거죠, 육지로. 그죠? 그리고 입조가 뭐예요, 입조? 입이 엔트리죠, 그 엔트리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요? 조가 뭐예요, 조? 중국의 황제랑 신하들이 모여서 정치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 공간을 조정이라고 불러요, 조정. 그 당시 이제 몽골이 중국을 지배할 정도로 세력을 떨쳤기 때문에 몽골의 칸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 고려 왕이 가는 거를 입조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몽골의 일관된 요구예요. 38년 동안. 왕이 나와서 우리 수도, 몽골 수도로 와. 그러면은 널 봐줄게. 그러면 살려줄게. 근데 안 그러면 사람뿐만 아니라 개, 소, 닭, 말 다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요. 38년 동안. 쳐들어가서 저항하는 곳이 있으면 씨도 안 남기고 다 죽여요. 그리고 어 여자들은 살려줘요. 여자들 왜 살려줄까요? 자기 부인으로 만들고. 그치, 맞아요. 데려가는 거예요. 납치해 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요 시기 고려라는 나라 상황은 말만 좋게 이제 고려라고 얘기했지만 생지옥이었겠죠. 몽골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번번이 약탈을 해가는데 이 38년 동안 공식적으로 몇 번 쳐들어왔다 그랬죠? 6번 쳐들어와, 6번. 네. 근데 쳐들어오는 기간에 중간중간에 텀이 있었죠. 안 쳐들어오는 기간. 그 기간에는 왜 안 쳐들어왔어요? 맞아요. 몽골은 칸이 죽으면 다음 칸을 뽑을 때 그 칸의 아들이나 친척들이나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다음 칸이 누가 될지를 쿠릴타이라는 회의를 열어가지고 결정한다고 했죠. 근데 이때 보통은 항상 분쟁이 생겼단 말이에요. 누가 칸이 될 건지를 가지고.
그래서 이 분쟁이 길면은 막 5년 이렇게 돼가지고 그 분쟁이 일어나는 기간 빼고는 몽골이 고려를 계속 쳐들어왔어요. 그 기간 동안 일관된 요구는 뭐라고요? 좀 질려. 나와. 왕 빨리 나와가지고 우리 몽골 칸한테 머리 숙여. 근데 이 강화도에 있는 고려 조정에서 나갔다 그랬어요? 안 나갔다 그랬어요? 끝까지 안 나갔죠? 자, 이제 최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최후. 자, 최후는 1219년에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아가지고 1249년에 죽어요. 그러면은 몇 년 동안 최고 권력자를 한 거예요? 30년 동안 최고 권력자를 한 거죠? 자, 최후는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지만 다시 한번 좀 쓸게요. 일단은 그 언제 무신집권자는 암살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경호 인력을 늘려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경대승 때부터 만들어져서 아버지 최충원을 거치면서 이제 더 규모가 커진 도방이라는 기구. 예. 이 도방의 인원을 더욱더 숫자를 늘려요. 너희 그 학교 가면 주번, 당번 있죠? 주번, 당번 없나 요즘에는? 청소 당번 뭐 이런 거 있죠? 칠판 닦는 당번 이런 거 있는? 번이 뭐예요, 번? 순번. 정가랑 그치, 번갈아 가면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도방 6번. 그러니까 6번으로 나눠가지고 이 최후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36번으로 확대가 돼요. 몇 번? 36번. 추측하기로 이 한 번이 대략 500명 정도 됐다고 하니까 이게 36 곱하면 18,000명 되는 거죠.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최후를 지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다 최후의 사적인 비용으로 유지되는 부대라 그랬죠?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식적 부대를 만드는데 야간에 최후 집을 방어하는 부대를 야별초라고 부른다 그랬죠. 무슨 별초? 이 야별초가 나중에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좌별초, 우별초라고 부르게 된다. 별초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가려서 뽑는다라 그랬죠? 별은 선별하다, 초는 뽑는다라는 뜻이에요. 능력이 뛰어난 무사들, 군인들을 뽑는 거예요. 여기다가 플러스 몽골에 잡혀갔다가 탈출해서 돌아온 사람들을 믿음과 의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신의군이라고 불렀어요. 부대가 몇 개예요?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네 개.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세 개, 세 개. 세 개죠? 몇 별초? 좀 이런 부대를 만들죠. 도방과 차이가 있다면 삼별초는 최후 개인 재산이 아니라 뭘로 운영된다?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대. 자, 이렇게 삼별초란 부대를 만들었고요. 아까 최후 때 없죠? 인사를 담당하는 기구를 어디다 뒀다고요? 궁궐이 아니라 자기네 집에다 뒀다 그랬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정답. 정방이라고 불렀죠. 정방을 설치했다. 이 정방은 나중에 고려 망할 때까지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자, 근데 정방은 설치됐다, 폐지됐다를 반복하는데 보세요. 정방이 보통 설치된 시기는 인사권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최고 권력자나 특수한 어떤 권력자에 의해서 시적으로 이 인사권이 실행되던 시기를 보통 정방이 설치된 시기라고 보고 정방이 폐지된 시기는 비교적 왕 주도하에 공정하게 인사권이 집행된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아무튼 정방이 이때 설치됐다. 최후 때.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전에 여진이 쳐들어온 적이 있었고 거란이 쳐들어온 적이 있었죠. 기억나요? 거란 쳐들어왔을 때 고려는 불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부처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걸 막아보겠다고 해가지고 그 스님들 모아서 목판에다가 불경을 열심히 깎아가지고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처음 만든 그 불경을 초조 대장경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초가 무슨 초자일까요? 처음 초자예요. 이게 근데 몽골이 세 번째 쳐들어왔을 때 초조 대장경이 대구 부인사라는 절에 보관돼 있었는데 이게 이때 그 부인사라는 절과 함께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자, 다시 만들어야겠죠. 자, 그래서 최후 거의 죽기 직전 48년 요 무렵에 대장경을 다시 만들어요. 자, 너희 그
컴퓨터에서 리부팅, 이거 뭐예요, 이거? 혹시 리부팅. 부팅이 키는 거고, 리부팅이. 재시작이죠, 재시작. 네. 재가 무슨 뜻이 재? 다시죠, 다시. 제조대장경을 만들어요. 이 제조대장경 그 목판이 숫자가 8만 개가 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대장경을 무슨 대장경이라고 불러요? 8만 대장경이 최후 때의 작품이에요. 최후가 주도해가지고 세금이랑 이런 걸 투자해서 만든, 물론 최후가 개인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네, 그 작품이다. 이 제조대장경은 어디 보관돼 있죠? 합천이라는 동네, 경상남도 합천, 전두환 대통령 고향이에요. 어디? 합천의 무슨 절? 여기에 보관돼 있죠. 해인사 장경판전,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800년이 넘었는데도 그 목판이 안 썩고 보존이 잘 돼 있단 말이에요. 통풍 이런 게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해인사에 보관된 그 대장경 판뿐만 아니라 장경판이 모셔져 있는 장경판 전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됐어요. 네. 선생님이 이거 대학교 다닐 때 여기 답사를 갔어요. 근데 막혀 있었어요. 못 들어가게. 뻘짓을 했죠. 네. 그러니까 왜 보통은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많이 안 해요. 일반인들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또 또 문제가 좀 생긴다 그래가지고 그때 뭐 공사 중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닫아놨는데 이 공사 중이 아닌 적이 거의 없어요. 네. 그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이 장경판전 그막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하나 두 개씩을 또 많이 빼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일본의 이 대장경판전 일부가 또 많이 보관이 돼 있어요. 그 일본이 그걸 꼭 공개를 또 안 하고 안 돌려주고 있어요. 나빴죠. 네. 자, 최후가 집권 이제 30년 차에 이제 몸이 아파서 죽게 되는데, 최후는 이제 그 명을 다 마쳤어요. 근데 그 최후에게는 적자가 없었어요. 정 씨라는 정식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과의 사이에서 딸만 있고 아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처음에는 그 딸의 남편이 김약선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김약선은 몽골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 귀주성에서 몽골을 잘 막아냈던 김경손이라는 장군의 그 동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제가 다 뛰어났어요. 그래서 김약선은 능력이 뛰어나서 최후 눈에 들어서 최후 큰딸이랑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최후 딸이 문제가 좀 많았어요. 아버지를 믿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주님처럼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 집 남자 종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요. 자, 그럼 돼야 안 돼요? 결혼한 여자가 자기 집안의 남자 종이랑 이제 바람을 핀 거예요. 그 김약선이 그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똑똑한 사람인데.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최고 권력자 딸이니까 자기 부인이라도 건드릴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했을까, 김약선은? 똑같이 맞바람을 폈어요. 자, 일부러 건물이나 이런 걸 화려하게 져놓고 거기다가 예쁜 여자랑 음식이랑 이런 거 드리게 한 다음에 시도 때도 없이 여자들을 바꿔가면서 또 만났어요. 자, 근데 또 남편이 또 그렇게 바람을 피고 하니까 자, 지금 자기도 바람 피고 있으면서 남편 그런 꼴은 또 못 보죠. 자, 그래서 그 딸이 이 최후를 찾아가가지고 남편이 뭐 지금 저렇게 뭐 온갖 음행과 비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고 남편에 대해서 안 좋은 험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 최후가 알아봤더니 자기 딸도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을 죽이고 딸도 처벌을 하려고 했는데 자, 세상 인심이라는 거 그리고 사람 마음이라는 거는 팔이 밖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죠. 한때는 정식 아들이 없는 최후의 후계자로 거론되던 김약선이 이 과정에서 최후의 눈밖에 나서 미움을 샀다가 결국은 죽어요, 죽어. 네. 자, 김약선이 죽고 나서 이제 진짜 최후의 뒤를 이을 만한 후계자가 안 보였어요. 근데 최후는 첩에게서 아들이 더 있었어요. 자, 이 첩은 술집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낮은 사람. 그 두 아들은 네, 이름이 만종과 만전이었어요. 자, 이거 좀 이름이 뭐 최만종, 최만전이 아니라 그냥 만종, 만전이었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런 우리가 쓰는 이런 이름이 아니라 이게 이제 법명이었어요, 법명. 법명이 뭐죠?
법명. 이 법이 누구의 법일까요? 부처님 법이에요. 얘네를 최후가 스님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왜 스님으로 만들었을까요? 개차반이었어요, 개차반. 쓰레기들. 예.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예쁜 여자 보이면 데리고 들어가서 얼레리 꼴레리 하고 술 처마시고 남 때리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최후라고 온갖 행패를 부리던 그런 쓰레기들 있죠. 예. 이 둘이었단 말이에요. 마치 그 전에 이의민 아들 이지영, 이지광처럼 쌍도자 얘기 기억나죠? 얘네도 그런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역사를 보면은 부모 잘 만나서 태어나가지고 그 부모 돈이랑 부모 배경 이제 뒤에 업고 나서 이런 짓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요즘에도 있고. 예. 자, 근데 아무튼 만종만저는 너무 엉망이니까 아버지 최후가 도저히 못 보겠다 싶어가지고 야, 니네 머리 깎아. 스님이 머리 깎죠. 머리 깎게 한 다음에 절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또 그래도 최고 권력자 아들이라고 절에 들어가서 허드렛 일은 안 시키고 절에서 주지를 했어요. 주지. 주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가면 목사님 있죠. 목사님 제일 높은 사람이죠. 보통 교회 오너들이 많죠. 큰 교회들도 목사들이 오너잖아요. 자, 그 절의 소유주, 절을 가지고 있는 절의 제일 높은 스님들이 주지 스님들이. 예. 너희 뭐 저기 저 코엑스 뒤에 봉은사. 그런데 봉은사 이렇게 큰 절 이런데 주지들은 엄청나게 권력형 스님들이죠. 예. 외제차 타고 다니고 막. 예. 스님들은 원래 뭐 소유하면 안 되는데. 요즘에 그런 스님들도 있죠. 근데 아무튼 이 만종과 만저는 한청의 단속사, 뭐 전라도 화순의 쌍봉사 이런 큰 절의 주지였어요. 근데 여기서도 그 본색을 숨기지를 못하고 여기서 소위 말하는 그 폐악 남봉질을 벌였어요. 일단은 알게 모르게 또 술과 여자 그리고 절에 큰 절이다 보니까 쌀이 많이 비축이 돼 있었는데 그 쌀로 뭐 했을까요? 뭐, 밥 먹었어요? 밥만 먹었으면 다행인데 백성들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냥 빌려줘요? 그쵸. 제가 이자를 많이 받아 먹는 거예요. 자, 이거 세상 사람들 눈길이 있는데 최고 권력자 자식들이 절에 들어가서 말썽 부려가지고 절에 스님으로 집어넣었더니 절 재산으로 사채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후가 죽을 때가 되니까 사람이 계속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랬죠? 아무리 쓰레기더라도 자기 피를 이어받은 아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위 김약선도 제거했겠다. 둘 중에 누가 낫나 봤더니 얘가 좀 낫어요, 막내가. 얘를 환속을 시켰어요. 환속이 뭐죠? 속쓰는 거. 그치, 속세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속세의 삶이잖아요. 만약에 어, 선생님이 스님이 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도 머리가 짧긴 하지만 머리를 진짜 하얗게 더 밀어요. 스님 머리처럼. 자, 그리고 절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선생님은 허준이라는 이름을 버려야 돼요. 이거는 선생님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죠. 이거를 버리고 그 절에 들어가서 보통은 그 절의 그 주지 스님이 정해주는 이름으로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부처님 제자가 됐다는 거. 그게 법명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만종만전. 원효대사도 원효가 이름이에요? 원효대사는 설사라는 자기 속세 이름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 설사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쵸. 부처님 제자 된다는 취지로 그 설사를 버리고 원효가 된 거예요. 이름 때문에 스님이 됐다는 얘기죠. 네. 아무튼 네. 자, 이 만전은 환속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성이 뭐죠? 최, 여기다 항이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형보다는 낫고 막판에 조금 정신을 차려가지고 아버지 눈에 들긴 들었는데 참 별로인 인간이었어요. 1257년까지 이제 8년 동안을 권력을 잡아요. 아버지 뒤를 이어서 교정 별감에 취임하고 삼별초를 이끄는 도방을 이끄는 수장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 최상이 이제 그 네. 한동안 이제 8년 동안 권력을 누리다가 이제
또 오래 못 살아요. 몸을 또 이렇게 관리를 안 해서 그런지. 그리고 최양이 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최의라는 아들. 1257년부터 1258년까지 1년 채 못 되는 기간을 권력자로 있다가 부하가 배신을 해요. 이 부하는 김준이라는 부하예요. 김준은 1258년부터 1268년까지 10년 정도를 집권을 해요. 자, 김준에 대한 얘기를 좀 우리 오늘 같이 고려사 자료를 볼게요. 네. 자, 보세요. 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김준, 네. 김준 열전이에요. 최이를, 자, 주살이 뭘까? 주살. 주살.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 최이를 죽여버리고 권력을 장악하다. 김준, 네, 김준 열전에 실려 있는 얘기예요. 자, 김준은 같이 읽어보세요. 김준은 첫 이름이 뭐였대요? 김인준이었대요. 고려시대 때는 이름을 바꾸는 경우들이 되게 허다했어요. 자, 초명이 김인준이다. 이제 김준으로 나중에 이름 바꾼 거예요. 아버지 읽어보세요. 최재현. 그러니까 천민이었다는 거예요. 쌍놈이었다는 거죠. 주인을 예. 네, 자 동생 김승준이라고 하죠. 최충원에게 투신하여 투신이라고 하는 건 투신이 뭔지 알아요? 그치, 투가 던지는 거죠. 투수하잖아요. 투신 몸을 던졌다는 거예요. 몸을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최충원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최충원 집에 노비가 된다는 거는 그 실제로 최충원 노비들 중에서 대장군이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이 사람이 이제 그 김윤성이라는 그 김준의 아버지가 이제 권력을 쫓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최충원한테 투신을 한 거죠. 자, 김준은 계속 읽어보세요. 성품이 너그럽고 아랫 사람들에게도 감사. 자, 용모가 늠름했다는 거는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잘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성품도 어땠대요? 너그럽고 후했대요. 예. 너희들도 그런 편이죠? 네, 다. 아닌가요? 네, 자. 자, 아랫사람들에게도 어땠대요? 겸손했대요. 자, 또 읽어보세요. 또, 네, 그 활도 잘 쓰고, 베풀기도 잘했대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얻 날마다, 근데 이제 유협자재라고 하면은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뭐 별 직업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과도 술을 자꾸 마셔가지고 저축해 놓은 게 없었대요. 네. 자, 술수를 부리는 어떤 승려가 그를 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은 반드시 국권을 잡을 것이다, 뒤에. 라고 하였다. 박송비와 송기류 등이 최이는 최우의 다른 이름이에요. 고려사의 최우랑 최이가 번갈아 계속 나오거든요. 네. 최의가 아니라 최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우예요. 최우에게 청구하니 최우가 신임하여 출입할 때마다 반드시 김준에게 호위하도록 하고 전전승지에 제수하였다. 그러니까 최충원에 이어서 최우의 눈에 들어가지고 김준이 나름 최우 밑에서 이제 전전승지로서 또 벼슬살이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부터 읽어보세요. 그런데 반식과 사칭하여 도성으로 유배되었다가 몇 년 뒤에 자, 지금 보세요. 김준은 최우가 총애하는 예뻐하는 여자, 첩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이겠죠? 예뻐하는 부인이랑 뭐 했대요? 사통이 뭐예요, 사통? 그치. 사가 개인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사적으로 통했다는 거예요. 바람 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여자를 어떻게 한 거예요? 뺏은 거죠. 예. 자, 그리고 나서 보통은 이거 너희가 최우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쵸. 죽일 짓이죠. 최우 집에 노비가 이런 짓을 했으니까 그냥 죽이기도 아니고 막 감정 섞이면은 막 때려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럴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대요, 최우가?
예, 유배를 보냈다가 몇 년 뒤에 돌아왔대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있겠지만 능력이 없었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최후라는 사람이 30년 동안 권력을 굉장히 잘 유지하고 노련한 정치가 였기 때문에 그 함부로 사람을 안 죽인 것 같아요. 그리고 김주는 아무튼 몇 년 뒤에야 돌아왔대요. 자, 그리고 최후가 읽어보세요. 최항을 불러. 김준의 가서 그러니까 최항으로 치면은 김주는 공신인 셈이죠. 자기 어떻게 보면은 그 절에서 머리 깎고 사채업자하고 막 엉망으로 살다가 아버지 그래도 겨우 마지막에 눈에 들어가지고 권력자가 되는데 김준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나 봐요. 예. 최양이 자, 김준을 별장에 네, 주고 싶어서 백과 비밀번의 신이라고 주는 될 거라고 나 고맙다. 네. 자, 그러니까 최양이 죽은 다음에 예, 이 최의가 최양의 아들이죠. 얘가 김준을 소홀히 대우했대요. 다른 사람만 좋아하고. 그러니까 김준이 이때 마음의 불평을 품은 거죠. 한번 뭔가 이제 일이 벌어질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계기가 마련이 된 거죠. 자, 고종 45년, 1258년. 김주는 같이 읽어보세요. 이게 제의를 배워 종사를 하게 되는 자, 자기 어떻게 보면은 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 최희를 어떻게 했죠? 네, 죽여버렸대요. 주사란 거죠. 베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정사를, 정치와 관련된 거를 왕에게 되돌렸다. 자, 이렇게 해서 왕에게 이제 또 벼슬을 받으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된 것이 누구다? 김준이다. 네. 자, 아무튼 이런 보통 인간이 아닌 이런 인물이 이제 김준이었는데, 자, 이제 김준이 권력을 막 장악했을 무렵, 1200 몇 년이에요? 58년이죠. 자, 이 무렵에 이제 몽골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몽골의 당시 칸은 뭐예요? 칸? 그쵸. 몽골에서 리더나 임금을 뜻하는 게 칸이죠. 몽골의 칸이 몽케 칸이었어요. 이걸 이제 그냥 몽골어로 이러면 뭉케라고 될 거예요. 자, 이 몽케 칸이 송나라, 남쪽에 있는 송나라를 정벌하러 가다가 죽어요. 자, 칸이 죽었으니까 이제 뭐가 열렸을까요? 그 회의 쿠릴타이가 열려요. 자, 여기서 몽케 칸의 동생 둘이 서로 경쟁을 하게 돼요. 쿠빌라이와 아릭부케. 자, 이 둘이 경쟁을 벌이는데, 자, 경쟁이라는 건 곧 뭐예요? 꽝. 싸움 둘이 그냥 멱살 잡고 싸우는 걸로 끝날까요? 내 전쟁이 벌어진다고. 자, 당시 몽골이 중국의 거의 북쪽을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 내전이 벌어진 거예요. 몽골 쪽에 더 영토를 많이 가지고 있던 게 아릭부케고 그 북중국의 영토를 많이 가지고 있던 게 쿠빌라이였어요. 꽝 내전이 벌어졌어요. 자, 이제 김준이 최고 권력자가 이제 강화돼서 됐는데 김준이 이제 최위 관련된 사람들을 다 제거하면서 왕한테 보고를 해요. 그러면서 이 김준이 이 사람들 유배 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고종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당시 고려 왕은 고종이었는데, 고종이 이때 재위한 지, 1216년에 왕이 됐으니까 42년 차였어요. 왕으로서 42년이면, 42년 왕했으면은 짧은 기간, 엄청 긴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 이 고종은 최충원 죽고, 최후 죽고, 최항 죽고, 최희 죽는 거, 이걸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충원 정권 4대 62년을 그대로 몸소 체험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그러다가 최 씨가 제거되고 이제서야 비로소 좀 속에 앓던 게 내려간 듯이 채증이 좀 내려가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막 하기 시작을 해요. 김준이 최희 관련된 사람들 유배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할 때 고종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유배 보내지 말고 다 어떻게 하라고? 다 죽여버리라 그래요. 자, 근데 김준이 여기서 이제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유배로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고종이 그럴 거면 나한테 보고를 왜 해?
니네가 알아서 해. 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전에 무신집권자들에게 고려 왕들이 하던 것과는 어때요? 다르죠?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을 왕을 넘게 했으면 아무리 권력 있는 신하라고 해도 함부로 끌어내릴 수가 있어요, 왕을? 장수도 능력이라 그랬죠? 어깨에 조금 힘이 들어간 거예요, 고려 왕이 이제 슬슬. 그리고는 이 김준이 뭐라고 고종에게 보고를 하면 고지고대로 말을 안 들어요. 자, 그런 상황이 이제 요 강화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몽케칸이 죽고 몽골에서는 내전이 벌어졌어요. 자, 근데 몽골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게 뭐라 그랬죠? 그렇죠. 육지로 나와가지고 몽골 칸을 만나러 오라는 거였잖아요. 몽케칸이 아직 죽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몽골 쪽에서 또 출류 깁조를 요구해 왔는데 이때가 마침 이제 그 김준이 최희를 제거했을 무렵이었어. 그래서 이때 고종이 직접 가지는 못하고 고종의 아들, 그러니까 태자죠. 이 태자가 몽골의 요구에 대해 응해가지고 당시 그 중국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누구 만나러? 이 몽케칸을 만나러. 근데 가는 길에 중국에서 몽케칸이 죽어요. 자, 이제 이 고종의 태자, 이 태자는 몽케칸이 죽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몽골에서 갑자기 내전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뭔가 미션을 받아서 오긴 왔죠. 칸을 만나러 온 거잖아요. 자, 근데 내전이 벌어졌는데 이 둘이 유력 후보래요. 둘 중에 하나를 찾아가야 돼요. 자, 여기서 태자가 누굴 선택했을까요? 후빌라이를 선택을 해. 자, 근데 이 선택이 소위 말하는 신의 한 수였어요. 자, 누가 이겼을까요? 내전에서. 후빌라이가 승리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근데 승리하는 쪽 동아줄을 잡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원종이 쿠빌라이를 만났는데 쿠빌라이가 아직 이때 자기 동생 아릭부케를 쓰러뜨리기 전인데 태자를 만났을 때 굉장히 기뻐했다 그래요. 자, 과거에 그 당태종도 고구려 쳐들어가서 실패했었죠. 당태종도 함락 못 시킨 고구려인데 그만큼 이제 중국 사람들이나 몽골 사람들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좀 무지했다고는 해요. 아직도 그러니까 신라나 고구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당태종도 함락 못 시켰던 고구려인데 그 고려의 왕이 나한테 왔다. 그러면서 부하들한테 자랑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 쿠빌라이가 나중에 이제 그 백한이 된 다음에 몽골이 나라 이름을 원으로 바꾸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원나라의 초대 황제가 되면서 자, 황제가 되면은 묘호라는 걸 써요. 태조, 태종 이런 거 들어봤죠? 이 쿠빌라이가 원나라의 세조가 된단 말이에요. 세조. 태조는 누굴까요? 태조. 원나라의 태조. 쿠빌라이 할아버지. 칭기즈칸이 태조예요. 예. 자, 근데 아무튼 원나라의 세조 쿠빌라이가 자, 고려는 아직 자기 권력의 향방이 결정되기 전에 나한테 먼저 왔고 내가 지금 황제가 됐다. 그래서 굉장히 기뻐해가지고 앞으로 고려는 내가 특별 대우를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세조가 옛날에 약속한 약속이라 그래서 세조 부제라고 하는. 자, 코빌라이가 고려한테 한 약속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불계 토풍. 토풍은 그 나라 풍속을 얘기해요. 네. 이 토풍을 불개가 뭘까요? 불개. 불개. 불은 아니 불자고 개는 비슷해요. 상관없이 너희 뭔가 바꾸는 걸 개조한다고 하죠. 개는 고친다는 뜻이에요. 자, 고려의 풍속을 안 바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까지 다른 데 정복 지역, 저항했던 지역은 정복하면 몽골이 다 자기네 풍속대로 바꾸라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무슨 스타일? 해요. 머리 스타일 이런 거 강요했단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근데 고려는 그런 거 강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태자가 이지선다해서 잘 찍었거든. 자, 그래서 암튼 이때 태자가 쿠빌라이를 만나고 고려로 돌아와요. 자,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 고종이 죽어요. 원종이지. 자, 그래서 그 돌아오는 길에 이 소식을 태자가 듣게 되고,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저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 태자가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가지고 그 귀국길에 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 태자가 고려의 원종이에요, 원종. 이 종자 들어가는 왕 중에서 고려 왕 중에서 마지막 왕이죠. 이후에는 어떤 왕들이 등장할까요? 충자 붙은 왕들이 등장해. 그 충은 어디에 충성하는 왕이에요? 아, 그치, 몽골이 세운 원나라에 충성하는 왕들이. 자, 이 원종이 아무튼 쿠빌라이를 만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기사예요. 자, 근데 원종이 가서 쿠빌라이를 만났을 때는 왕 신분이었어요? 태자 신분이었어요? 태자 신분이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몽고 황제, 이 몽고 황제가 누구예요? 쿠빌라이죠. 쿠빌라이가 이제 왕이 된 원종이 나를 만나러 와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신사 왕이 대관전에서 몽고 황제의 조서를 받았는데 조서에서 이르기를 조근하는 것은 제후가 지켜야 될 큰 규범이다. 내가 국가의 대업을 개성한 지 이제 그 몽골의 대칸이 된 지 5년이 되었지만 전쟁을 치르느라 그럴 겨를이 없었다. 근자의 서북 지역의 제왕이 무리를 거느리고 항복했기에 올해 조회에는 왕궁과 여러 제후를 상도에 모으기로 하였으므로 자, 경도 마땅히 경은 원종이죠. 원종도 마땅히 역마를 타고 와서 나를 황제를 만나는 걸 아현이라고 해요. 얘를 거행하되 지체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자,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원종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직 강화도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 한 번 보기가 자, 한 번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지금 이미 보고 왔죠. 그러니까 두 번이라고 못 갈 게 없죠. 자, 원종이 가요. 자, 몽고를 입조하는 거죠? 몽고 입조길에 대사면령이 혹시 뭘까요?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걸 사면이라고 해요. 뭔가 큰 행사 있거나 할 때 임금이 자기 어떤 아량이나 이런 거 베푸는 명목으로 사면을 내린단 말이에요. 죄 지은 사람들 풀어주고. 자, 몽고 입조길에 대사면령을 내리다. 자, 내가 부족한 몸으로 사만, 마한, 진한, 변한, 혹은 신라, 고구려, 백제를 상징하기도 해요. 고려의 임금이 되어 통치한 지 5해가 되었다. 사직과 만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장차 만리나 되는 먼 곳, 그러니까 지금 몽골의 수도로 가는 거예요. 가서 직접 조회하러 가므로 마땅히 특별한 은혜를 나라 밖에 베풀려고 한다. 올해 7월 21일 새벽 이전에 죄 지은 자 중에서 차명, 교수형, 유배형 이외의 모든 죄수를 어떻게 한다? 사면한다. 그래서 결국 1264년 원종이 다시 한번 임금 자격으로 강화도를 나와가지고 몽골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몽골로 가는데, 자, 자, 포빌라이는 불만이 있었어요. 원종이 만나러 온 것까지 좋아요. 그리고 원종한테 잘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원종이 고려로 돌아가면 이 지금 코빌라이의 원하는 거는 원종이 어디 머물길 원했을까요? 강화도에 머무는 걸 원했을까요? 강화도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뭘 의미해요? 몽골이랑 계속 싸우겠다는 걸 의미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종이 이제 강화도 말고 개경으로 돌아와서 통치해라. 이걸 계속 쿠빌라이가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원종이 그 개경으로 가지 않고 계속 어디로 들어갔을까?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강화도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쿠빌라이가 질책을 해요. 자, 어, 근데 그럴 때, 아무튼 개경으로 돌아오라고 할 때마다 고려 왕들이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댔는데, 자,
너희 왕이 보고하기를 우리나라는 땅이 좁으니 지금 서경에 배치된 둔전의 군민을 모두 귀환시켜주면 그때는 마땅히 피폐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 3년 동안 농사를 힘쓴 후에 옛 수도 개경으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상황이 더 좋아졌는데 과연 너희 개경으로 돌아갔어? 안 돌아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쿠빌라이가 빨리 개경으로 돌아오라고 계속 압력을 넣어요. 근데 원종이 돌아올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못 돌아왔을까요? 원종은 고려 왕이지만 고려에서 최고 권력자가 아니었죠. 그죠? 아직도 무신집권자들이 살아 있잖아요. 이 무신집권자들은 개경으로 잘못 돌아오게 되면은 이 몽골 군대에게 짓밟혀가지고 왕은 죽지 않지만 자기 권력들은 다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김준을 비롯한 무신 권력자들은 개경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면이란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해요. 자, 이면에 대한 기사인데 요건 이제 김준 다음 권력자 이면에 대한 얘기예요. 이면 1268년부터 1270년 거의 이제 무신 정권의 마지막에 왔어요. 자, 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면은 같이 읽어보세요. 이면은 네, 그의 아버지가 진주 임씨 있나요, 여기? 임씨 없나? 자, 이면은 계속 읽어보세요. 자, 벌 같은 눈이래. 벌 같은 눈. 너희 벌 눈 본 적 있어요? 벌 눈 어때요? 흰자가 있어요? 까맣죠? 그러니까 왜 눈동자 보면은 까만 눈동자 좀 큰 사람들 있죠? 눈동자가 깊어 보이는 사람들. 예, 있어요, 간혹 이제. 예. 좀 그런 타입이었던 거예요. 눈도 약간 이렇게 됐죠, 벌들. 그죠? 예. 자, 그런 눈이었고, 목소리가 어땠대요? 승냥이 같아. 승냥이가 뭘까요? 일이나 표범이나 이렇게 사람 해치는 그런 좀 맹수들 있죠? 뭐 걸걸했나 봐요. 뭘 잘했대요? 그냥 물구나무를 같이 빨아갈 수 있냐. 자, 이거 물구나무 서고 막 걸어 다닐 수 있었대요. 어땠던 거예요? 좀 코에 맞아요. 전문적인 용어 나와. 좀 빡셌던 거예요. 예. 자, 그리고 혹 이영다발을 지붕 위로 막 던져 올리기도 했었대요. 자, 아무튼 좀 만만치 않은 인간이었는데. 자, 계속 읽어보. 대장군. 뭐야? 제가 이면이 보여서 계속 몰아내야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을 쳐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역할을 많이 톡톡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벼슬도 하게 됐어요. 자, 임효후 계속 읽어보세요. 교훈은 자가 이면의 출과 자, 사투자였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임효후가 이면의 부인이랑 바람을 폈대요. 이면 입장에서 당한 거죠. 자, 여기에 대한 대응. 이면이 안 좋아요. 어떻게 했대요? 자, 자기가 당했잖아요. 그 자기 부인을 뺏어간 그 놈의 부인과 자기도 바람을 핀 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 이렇게 그 사다리 타기 같이 하듯이. 네. 네. 자, 이거는 이런 바람을 뭐라고 하죠? 맞바람이라고 하죠. 네. 이 막장 드라마가 다 이런 역사에서 이제 유래한 거예요. 네. 자, 임효후가 자, 얘는 뭐 잘한 게 있다고 또 고소를 했대요, 이면. 자기가 먼저 바람 펴놓고서. 이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이면을 처벌하려고 했지만 그러니까 아마 이 임효후라는 사람이 좀 뭔가 세력이 더 있거나 돈이 더 있었던 사람이라 가지고 이면을 골탕을 먹이려고 했는데 김준이 이면을 조금 장하게 여겨가지고 좀 아무튼
뛰어났나 봐요. 그래서 이 힘을 써가지고 구원해서 죄를 면하게 했대요.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 또 지라고 자기 성도 다르고 아빠도 아닌데 김준한테 뭐라고 불렀대요? 넙죽넙죽. 아버지라고 불렀대요. 왜 그렇게 얼굴 두꺼운 사람들 있죠? 뭐 형님, 형님 잘하는 사람들. 좀 그런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내 뺏겼으니까 나도 네 아내 뺏을 거야. 자, 이런 타입의 인간이었는데, 자, 이면은 김준과 함께 최희를 죽인 뒤 위사공신이 되었으며 여러 차례 옮겨서 추밀부사가 되었다. 자, 김준이 권력을 장악하는 위복을 마음대로 휘두르자. 자기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막 한 거예요. 위세를 부리거나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원종이 좋아했대요, 김준을? 신하가 마음대로 하는데 왕이 그걸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꺼려하였대요. 이면도 김준과 사이가 벌어지자. 여기는 지금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 뭐 가지고 사이가 벌어졌냐면 이면이랑 김준 아들이 땅 가지고 소송이 붙어요. 근데 땅을 서로 뺏기고 싶어요? 자, 근데 누가 더 권력자예요? 이면이랑 김준 중에서. 김준이 권력자죠. 그래서 김준이 자기 아들 편을 들어서 그 이긴단 말이에요. 이면이 이때 원한을 품어요. 예. 자, 마침내 김경, 최은 등과 함께 이면이 누굴 죽였대요? 김준을 죽였다. 자, 또 이면은 김경과 최은의 세력이 자기를 협박할까봐 꺼렸기에 야별초를 보내서 자, 이제 무신집권자들의 기본적인 테크트리예요. 권력을 유지하려면은 군사권이 있어야 되죠? 그 군사권 핵심이 뭐예요? 삼별초죠, 그죠? 삼별초를 보내가지고 자기랑 같이 김준을 죽였던 김경과 최은, 최은의 동생 최기까지 다 죽여서 목을 베고 저작거리의 효수. 효수는 목을 잘라가지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놈 죽였다. 예. 그게 효수예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 이면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이면은 좀 배포가 더 컸어요. 자, 아무리 무신집권자라고 해도 왕을 쉽게 끌어내리지 못했죠. 최충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였지만, 자, 이면도 그 흉내를 좀 내려고 했어요. 자, 이거 같이 읽어보세요. 원종을 폐위하고, 좀 자, 여기서 안경궁 왕창은 원종의 동생이에요. 고종의 둘째 아들. 예. 자, 근데 원종을 폐위하고 자기 멋대로 안경궁 왕창을 고려왕으로 세웠대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이면은 그대 자, 우리 6번 도방 배웠죠? 도방은 뭐 하는 기구였어요? 경호 기구였죠? 자, 근데 6번은 뭐라 그랬어요, 이거? 그 6번이 돌아가면서 이거 최고 권력자를 지키는 거라 그랬죠? 이걸 모아놓고 재상들과, 그러니까 군대를 모아놓고 신하들을 불러서 얘기했다는 거는 이거 그냥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민주적으로 토론하자는 거예요? 아니면은 창칼로 위협하면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죠? 나는 왕실을 위해 권신 김준을 제거했는데 왕이 김경등과 모의하여서 어떻게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원종이 이번에 이면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당할 수가 없으니 내가 원종을 죽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도 섬으로 쫓아내버리려고 하는데 어찌하면 좋겠소? 라고 신하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막 협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랬더니 다른 신하들이 감히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면이 돌아가면서 물어봤더니 시중 이장용은 뭐 할 걸 얘기 같이 읽어보세요. 손위가 뭘까? 손위. 아린 왕위를 왕씨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려잖아요. 이걸 이면한테 물려주는 왕위를 물려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면이 뭐가 되는 시나리오예요? 왕이 되는 시나리오죠. 참지정사 유천우는 그거를 찬성했대요, 반대했대요? 힘껏 반대했대요. 자, 근데 이거 아까 이면이 공포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면이 결정을 했대요, 못했대요? 이거 왜 못했을까요? 자기가 왕이 된다는 거 넙죽 받아들일 수 있는 시나리오 같잖아요? 몽고 때문에도 있고 여기 대부분의 신하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너희들도 그 분위기 알잖아요. 말은 하지 않지만 이면이 왕이 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면이 왕이 되지는 못하고 자, 대신에
자, 삼별초와 6번 도방을 거느리고 안경공 왕창의 집으로 가서 원종의 동생 집으로 가가지고 문무백관을 모아놓고 왕창을 추대하여 뭘 불렀대요? 만세를 부른 뒤에 대궐로 들어가서 뭘로 즉위시켰대요? 왕으로 즉위시켰대요. 이렇게 해서 원종은 얼떨결에 폐위가 됐어요. 5개월간. 자, 근데 이 폐위된 사실이 몽골에 알려지게 돼요. 몽골이 이거 가만히 있었을까요? 원종은 누구 백이 있어요? 쿠빌라이 백이 있죠. 쿠빌라이는 이 무렵에 아예 저 남송, 중국 남쪽에 있던 송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중국을 다 차지해 버렸어요. 몽골 중국을 완전히 다 차지한 진짜 말 그대로 큰 제국의 황제가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예뻐했던 원종이 지금 폐위됐대요. 쿠빌라이 어땠을까요? 미쳤어, 니네? 자, 그리고서는 자, 그 이면이라는 놈 데리고 와. 아니면 우리가 고려 또 다 불사지를 거야. 자, 그래서 이면이 이때 단단히 쫄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한번 다시 원종을 복위시켜요. 오늘 자, 그 다음에 쿠빌라이가 복위는 됐어? 근데 너네 일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야, 원종 다시 저 몽골로 오라 그래. 그래서 원종이 당시 이제 몽골은 수도를 중국 수도 대도라는 곳으로 정했는데 대도가 베이징. 지금 베이징이에요. 베이징으로 원종이 가요. 원종 가가지고 어땠을까요? 아, 칸이시여, 저 너무 억울합니다. 저 이면이라는 놈이 나를 폐위했고, 그걸 다 미주얼고절 다 얘기를 해요. 자, 이면은 그 얘기, 자기 얘기를 다 고자질했다는 얘기를 듣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자, 등에 뭐가 나기 시작해요. 예, 종기가 나기 시작한다고. 자, 종기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같은 경우 나면 어떻게 할까요? 외과 의사들이 이걸 째요. 짠 다음에 이거를 이제 다 긁어내요. 그 고름 같은 거를. 그 다음에 거기 약을 바르고 그러면 끝이에요, 치료. 그럼 금방 나아요. 근데 이 당시 때는 종기 나면은 그런 거 짤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못 째요. 그 잘못 째면은 항생제가 없으니까 균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옛날에 어떻게 치료할까요? 그냥 지금 맞아요. 거기 종기에 그 피랑 고름 있죠? 네. 그거를 침 같은 걸로서 딴 다음에 이걸 손으로 짜는 거예요. 그거 어떨까요? 기절해요, 사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리고 짤 때 어설프게 짜면은 너 여드름 같은 거 짜봤죠? 어설프게 짜면 어떻게 돼요? 남고 더 굼죠? 그러니까 그거 근을 뺄 때까지 이 손이든 뭐든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진짜 정성을 다해서 이제 짜는 거예요. 근데 그 등창이 한 번 나면 또 번져요, 그게. 그 이면은 등창이 나가지고 죽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 그리고 원종이 이제 돌아오는데 이면이 죽은 다음에 삼별초랑 도방의 권한을 누가 장악하냐면 임유무, 이면의 아들이에요. 자, 원종이 이제 쿠빌라이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강화도로 들어오질 않아요. 어디로 갈까요? 그치. 폐허가 된 개경으로 들어가서 나 이제 안 가, 강화도. 그리고 뭔 얘기를 하냐면 원종의 그 개경으로 가서 첫 번째로 내린 명령 뭘 것 같아요? 삼별초를 해산하라는 명령. 자, 임윤무는 여기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당연히. 반대. 당연히 반대했겠죠? 자, 근데 이미 요 이면 김준 때부터 군심이 많이 떠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삼별초에서도 임윤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 결국 임윤무는 그 군인들에 의해서 제거를 당합니다. 자, 이의방이 무신정변 성공시킨 게 1170년이었어요. 임윤무 죽은 게 딱 몇 년이에요? 1200? 딱 몇 년이에요? 무슨 딱 100년.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임윤무가 제거되고 자, 무신 정권은 그냥 끝이 나는 줄 알았어요. 자, 근데 아까 원종이 내린 명령 뭐였죠? 이 삼별초가 만들어진 지 한 50여 년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삼별초는 그동안 무신집권자들의 경호기구로서 권력을 톡톡히 누렸어요. 근데 갑자기 해산하라니까 해산하면 실직자가 되는 거죠. 이 삼별초 대원들이 그걸 원하지 않았다고. 자, 그래서 강화도를 일단 떠나요. 무기랑 배랑 사람들을 싣고 강화도를 떠나가지고 자, 이 강화도보다 저 남쪽에 있는 이 섬, 강아지 유명한 섬, 칠.
진돗개 들어봤죠? 이 진도로 옮겨가요. 그 다음 여기서 배중손이라는 그 삼별초 대장의 인솔하에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켜요. 이때 배중손이 추대했던 왕족이 승화후 왕온이었어요. 자, 원종 입장에서는 이거 진도에 가서 새로운 왕씨를 왕으로 세운 이 삼별초의 진도 정권을 내버려 둘 수 없죠. 그래서 이거를 진압하러 간단 말이에요. 자, 이때 진압하러 간 부대가 고려군뿐만 아니라 이미 고려는 이제 몽골에 항복을 한 거죠. 몽골 연합군까지 함께 삼별초 부대를 진압하러 가요. 자, 전투는 의외로 싱겁게 여몽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나고 진도에서 패배한 삼별초는 더 남쪽으로 내려가요. 어디로? 제주. 김통정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군대가 끝까지 저항을 했지만 결국은 여몽연합군에게 패배하죠. 김통정이 그 제주도 한라산 위에 올라가는 비탈에 있는 나무에서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삼별초의 반란은 진압된다. 자, 이제부터 몽골이 지배하는 소위 말하는 이런 시기가 도래해요. 무슨 시기? 인간을 기억. 원은 몽골이 세운 나라죠. 이때는 이제 원종이 죽은 다음부터 원종의 아들이 충렬왕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충정왕까지 해서 충자 붙은 왕들이 되는데 이거 어디에 충성하는 왕? 몽골, 그쵸, 원나라, 몽골에 충성하는 왕. 그리고 몽골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간섭을 하는데 몽골 양식들이 유행해요.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거. 예를 들어서 몽골 사람들은 소나 말이나 이런 것들 길러가지고 잡아먹죠. 우리는 농사 짓는 민족이라서 이런 육식이 익숙치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몽골 사람들은 고기를 이제 그냥 육식만 하는 게 아니라 고기를 물에다가 넣고 끓여가지고 이걸 막 탕으로 먹기도 해요. 여기다 야채 같은 거, 파 같은 거 썰어 넣기도 하고. 설렁탕 들어봤나요? 네. 자, 그런 것들이나, 뭐, 아니면은 뭐, 이 사람들이 입는 옷들. 네. 이거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할게요. 그런 것들이 요 시기에 유행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